여러분, 2023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습니다. 일본 1.9%, 한국 1.4%,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조롱받던 일본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한국은 그 어두운 터널로 막 들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계 최저 출산율, 폭등하는 가계부채, 멈춰버린 경제 성장. 우리는 지금 30년 전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일본의 30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행 총재를 역임한 시라카와 마사아키의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198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38,915포인트. 도쿄 부동산 가격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던 시절이었죠. 일본 전역에 낙관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연평균 3.8% 성장의 물가 상승률은 겨우 1%. 완벽한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죠. 6개월 만에 15% 하락, 1년 만에 38% 하락. 1992년 10월에는 최고점 대비 63%나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일본은 30년이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본은행이 너무 소극적이었어. 돈을 더 많이 풀었어야 했어. 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했어.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진단입니다. 시라카와 총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은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2009년 그리스 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럽발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440조 원의 경제적 손실, 재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퍼펙트 스톰. 그 한가운데서 그는 매년 24번씩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한 달에 9번 출석한 적도 있었죠. 5년 동안 총리가 6명, 재무장관이 10명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돈을 풀어라. 금리를 내려라.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라.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일본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구였습니다. 2008년 일본 인구는 1억 2,8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감소. 더 심각한 건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이건 훨씬 이전인 1995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95만 명씩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1.2%씩 감소한 겁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2, 세계 최저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닙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을 추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해. 돈을 더 풀어야 해. 30년 전 일본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자는 이걸 시대의 공기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에 빠져들면 아무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치권, 언론 학계, 기업 모두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됩니다. 그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압승했습니다. 시라카와 총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버틸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그는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서 새로운 총재를 임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2013년 3월 19일, 그는 일본은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일본은 어땠을까요? 아베노믹스. 대규모 양적 완화,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일본 전자 산업의 몰락은 엠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밀린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금융정책만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진짜 필요한 구조 조정,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일본을 추월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조선, 자동차, 그 다음은 중국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혁신보다는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의 유연성입니다. 일본에서는 경기가 나빠져도 기업들이 직원을 쉽게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죠. 덕분에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었지만 임금이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달랐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부터 했죠. 실업률은 급등했지만 남은 직원들의 임금은 유지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요?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미국과 유럽은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지금 양쪽의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년 실업은 높고 임금 상승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부채위기 때 일본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은 그리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반대쪽은 일본은 자국 통화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2024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60%입니다.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국채 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왜? 자국 통화로 발행했고 대부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우리도 자국 통화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입니다. 한국은 순대외 금융자산이 훨씬 적습니다. 일본처럼 버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중앙은행이 선출된 권력인 정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할까요? 전문성을 지켜야 할까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중앙은행이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접점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그 대가는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치르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2001년에 일본은 과감한 통화 팽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에는 일본에 대한 통념은 틀렸다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린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 교수도 2016년 인터뷰에서 과거의 디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옳았던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의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만능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해답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섣부른 금융 완화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구조조정을 미루게 만들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디플레이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그리고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금융정책에만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책,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2024년 10월 30일 북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 특히 일본 경제와 금융정책을 다룬 744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경제정책 입안자, 공무원, 기업 경영진, 투자자, 경제학도, 금융인, 언론인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궁금한 모든 시민 여러분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에 피해갈 수 있는 30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일본처럼 30년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좋은 책,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책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